네,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공항으로 영접 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격한 포옹과 함께 뜨거운 악수로 세 번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3시 30분부터 곧바로 정상들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파격의 연속이었던 평양 공항에서의 영접 상황과 정상 간 주요 의제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장열 국방대 교수, 이인백 협력안보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뜻깊은 또 날이 밝아왔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볼 텐데요. 생중계로 또 북한의 모습이 쭉 보여지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리설 조사까지 공항에 함께 영접을 나왔고 상당히 환대를 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문 교수님께서 오늘 아침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오전에 저도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예.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물론 김 위원장 부부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은 예견됐던 것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북한군 의장대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하는 거. 예. 예. 보고하는 거. 그러면서 그 의장 행렬이라든지 그런 그 의전이 굉장히 소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남한의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에게 그런 정도의 예우를 다해서 영접을 했다는 거. 예. 물론 이제 공항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군 수뇌부가 거수격리한 거 예. 포함해서 그래서 이건 앞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에 상징적으로 어떤 예.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예. 환호하는 카포레이드를 평양 시민들, 했대요. 예. 공항에서 들어가시면서 들어가면서 환호하는 시민들과 예, 예. 악수를 하는 장면도 이건 북한 체제에서는 상당히 보기 힘든 장면인데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직접 시민들과 악수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인배 원장님은 어떤 부분이 파격적이고 참 인상 깊으셨습니까? 네, 저는 보면서 대단히 파격적이면서도 대단히 정상적이었다. 그런 정상적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파격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나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두 부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나와서 영접을 하는 정도로 사실은 외교적인 일반적인 외교관계 정상 초청, 국빈 외교 방문일 경우에도 그렇게 영접하지는 않거든요. 예. 장관급 외교장관이나 장관급이 영접을 하고 기내 영접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급이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회담 장소에서 만나는 게 상례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두 부부가 같이 영접하는 건 대단히 파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예. 생각이 들고 제가 대단히 정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예포까지 동원한 예. 그런 예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 관계라고 보지 않으면서도 잠재적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또 국가로서의 또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 예포를 동원해서 이 대통령을 국빈급으로 예우를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예포를 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타국가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포 선언이요.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보는 거는 앞서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례를 하는 장면이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대통령이란 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 예. 국민의 손으로 뽑힌 자리라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단지 존중받아야 될 국민이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다라는 측면 대단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던 모습도 한반도기가 어떤 평양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시작부터 어떤 호의가 느껴지는 이런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 이번 회담 아무래도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형식은 좋았습니다. 형식이 예. 좋았긴 했는데 예. 그거 자체가 내용까지 이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보학자로서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서도 계속 북한의 태도가 종전선언 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예. 스스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아직 입장 변화를 읽을 만한 기대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 문제를 푸는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문 교수님도 아픈 그 앞쪽에서 상당히 좀 그 인상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북측의 이런 파격 예우 같은 거, 아까 카퍼레이드도 상당히 긴 시간 또 쭉 이루어지기도 했고 네. 어쨌든 그 파격 예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짚어보자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그 의미를 많이 찾았는데 일단 이제 두 정상 간에 그렇게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가 아주 단기간 내에 충분히 형성됐다는 것을 대내에 가시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풀어가야 될 텐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양 시내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자기네들이 자신 있어 하는 예.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북한의 평양 수도가 지금 어떻게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 예.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정상적인 국가로서 어떻게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예.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건 또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의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글쎄 이걸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광고나 선전 효과 그리고 과시 또 자신감의 표현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이번 회담의 어떤 성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거기 네.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잠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북한의 최근의 반응도 그렇고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짧게 얘기해 준다면은 뭐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 성과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세 가지 이제 안건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켜가지고 진행시키는 거. 예. 그것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하고 그에 따르는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게 두 예. 가지인데 이 북미 관계하고 연결된 비핵화는 정말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합의 사항에 선후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동시에 딱 한 날 한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전선을 하는 그 시각에 신고를 딱 제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선후 관계가 생기는데 그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이건 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예. 두 번째 남북 관계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얼마든지 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확실하게 잠시만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DDP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수석이 평양 정상회담 남북 일정과 정상회담 관련해서 첫날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쟁은 이제 기자분들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함께 노력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잘 준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이 명예위병대 분열을 받았습니다. 공항 환영식에서 나온 음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북측에서 최고 지도자 행사 시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명은 확인 중에 있고요. 또 주요 국빈급 사절이 머무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두 정상이 들어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이 장면의 생중계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일정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예고한 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이며 카메라, 사진, 펜풀이 취재합니다. 다만 두 정상의 만남까지만 취재 가능하며 회담장 안으로는 취재진이 입장하지 못합니다. 노동 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시 30분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는데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엑스레이나 CT실을 볼 것으로 봅니다. 이 병원 안에 있는 체육지도실에는 김 여사와 리 여사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간단한 체육 체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음악을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이후 오후 3시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김영석 작곡가, 가수 에일리, 지코 등이 동행합니다. 최태영 음악종합대학 총장이 영접할 예정이고 수업 참관도 하게 됩니다. 이어 음악동으로 이동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움직임과 별도로 특별수행단은 3시 30분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며 경제인들과 공공기업 대표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정당 3당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사회 대표들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 대동강변 평양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후 중구역 소재 북한 고위관부와 외국 주요 인사 전용 연회장인 목랑관에서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갖게 됩니다. 만찬의 완료 시점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풀 기자가 있고 또 대변인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이 끝난 다음 대변인과 풀 기자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알려올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안 보이네. 수석님께서 지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여서. 예,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 뒤에 KBS 김지선 기자님, 예, 저 뒤에 맨 뒤쪽입니다. 가운데. 손든 사람입니다. 네, KBS 김지선입니다. 그 배석자 명단을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누구누구가 이번 첫 정상회담에 배석한지 그 명단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블랭크다, 비어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 빈칸이 좀 채워질지, 그러니까 전방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배석자는 2~3명 정도가 배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히 어느 분이 배석을 하게 될지는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2차 정상회담이 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BBS 박준성 기자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이쪽에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BBS의 박준상 기자입니다. 항상 긴밀한 한미 협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상회담 간에도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별수행원 중에서도 이제 종교계나 사회 체육계 인사들도 있는데 각기 개별 의제를 갖고 대화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단순 친교 목적의 그런 일정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미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바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시고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들을 주고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수행원단들은 아마 여러 형식들의 만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에 갔으니 거기에 맞는 카운터파트가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분들과 개별적이든 아니면 같은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ABC 조주희 지국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이렇게 브리핑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재벌 총수들이 거기 가게 된 배경, 그러니까 총수들을 파티스페이트 하게 하겠다 하고 결정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든가 아까 오전인가 어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인들의 참여는 역시 아까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한 것처럼 남북 관계의 장래 또 미래를 위해서 경제인들의 이번 수행단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앞 뉴스토마토 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뉴스토마토 이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경제인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경제 MOU 그런 걸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 북한에 가서도 어떤 걸 좀 경제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MOU 같은 게 맺을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MOU는 이번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진행해 오고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여러 협력 분야에 있어서 대화들을 더 진척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 모르시는 분인데 손 들어주셨는데 그 마이크 앞에 예. 다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디트뉴스 등잔 질문해 빛이 주시기 없군요. 바랍니다. 예, 그 바로 앞인데. 예. 네. 그러면 저기 먼저 하고 이쪽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 이도영 기자라고 하고요. 배석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통령께서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석자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우리 측은 결정이 됐는데 북측이 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의제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독대를 하셨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공개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배석자는 뭐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만났을 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백화원 그 양빈관에서 독대를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대 여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인포메이션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디트뉴스 유재민 기자입니다. 그 정상 간의 만남 못지않게 그 여사님들의 그 만남도 관심을 끄는데요. 이번에 그 옥류 아동병원 방문이라든가 음악조합 대학 방문 결정은 북측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그쪽 시설을 둘러보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시설들로 정해진 뭐 배경이 따로 있는지 그 두 곳이 세계적으로나 좀 어느 정도 특성화가 돼 있는 곳인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이번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정상들 간의 일정을 정할 때는 호스트 쪽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일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초청을 받는 쪽에서 가급적 이러이러한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보다는 북측에서 이러이러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방문 시설 면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인터넷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로 취재에 응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네, 지금까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 관련 브리핑과 간단한 질의응답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들어보셨는데 일단 뭐 눈에 띄는 점은 정상회담 장소가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다. 정상 만남까지만 취재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취재단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당 당사에서 정상회담 처음이고 처음에도 이제 북한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처음이고 처음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좀 했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처음 한 처음이다, 것에서 최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노동당 당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그 위원장의 가장 최고 지휘부
그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양측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 그 자체로서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있습니다. 청와대의 개념인 그렇죠. 거죠? 청와대 회의실에서 바로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원장님께서는 뭐 들으시면서 어떤 게 좀 느끼셨나요? 네, 일단 장소가 이제 노동당 그 당사라는 그 이야기는 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하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하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특사가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중국 특사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맞이하고 다 했으니까 예. 그것을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헤드쿼터로서의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 거기까지 남는 거. 저는 저 주목되는 것 하나가 이거 3당 대표를 그 안동춘 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예. 원래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 그 태복 의장이 아니고 예. 최고의장이 만나는 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부의장으로 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지금 그 우리 한국의 저 문희상 의장이 국회 회담을 좀 제의해 놓은 상태라서 그때에 대해서 이제 의장과 의장 간의 만남이라는 벽을 맞추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순서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 미룬 것 아닌가라는 기대 섞인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조금 앞으로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이제 접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별수행단이.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경제는 이제 부총리가 만나고 그 나머지 이제 특별수행단들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입법부를 누가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보면 그 교류 협력 단계가 있고 2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국회 간에 의회 간에 입법부 간의 협의가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진전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이번에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그것과 대단히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사실 그동안 뭐 80년대에 뭐 여러 차례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은 있었습니다. 국회 회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뭐 이제 다른 수행단들 어떤 다른 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좀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방문을 하면서 리설주 여사와 동행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함께 동행을 해서 시간을 보내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두 그 여사의 만남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상회담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물론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소프트한 것만 담당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한다면은 그렇게 그 부분을 여사 일종의 그 외교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더 친밀감을 과시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교육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동 의료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 이제 그 이설주 여사가 우리 영부인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이 이제 나왔었죠. 그 영부인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참 열심히 그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해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이 다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뭐 그래서 이번에 하면 열심히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다르세라 이렇게 이설주 여사가 계속 이렇게 김정숙 여사님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연찮게도 공통점이라는 것이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 이 두 사람 간의 전공이 또 성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음악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더 좀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 간의 그 배석자,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석자가 아까 얘기했을 때 윤석열의 말에 따지면 한 2~3명 정도 될 것이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2~3명 정도로 예상 추려본다면 굳이 누구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교 행위라는 거는 국가 대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남북 관계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외교장관이 빠져 있었고 통일부 장관만 이제 전면에 나섰다가 예. 이번 외교장관이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간 이유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 상대편에 또 이제 외무상 이용호 정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에 지금까지의 북핵을 다루고 있던 라인, 다시 말해서 김영철과 서훈 라인, 정보당국의 라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수일 상부한 북핵 라인을 다룰 수 있는 그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라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예. 김영철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지금 외교 라인으로 바뀐다면 예. 사실은 지금 미국으로서 지금 김영철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특사 때 내가 그 문구를 안 챙기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우회적으로 김영철에 대한 불만 표시를 했었죠. 불만 예. 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미국과 북한 간의 동력을 일으키는데 꽤 좋은 양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통 채널의 변화일 텐데 그 점에서 이번에 배석자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제 생각 바람입니다만 김영철의 비중이 낮아지고 이용호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우리는 강경화 장관이 좀 전면에 나서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어느 정도의 진척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브리핑에서는 뭐 아직 알 수 없고 2차 회담이 끝나야 성과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쉽게 단시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좀 긴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핵화에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걸려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어떻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게 제시할 것인가 보여줄 하는 것인가.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미국이 어떻게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에게 체제 보장에 대해서 할 것인가. 그것인데 결국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 적어도 핵시설이라든지 핵무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목록을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붙일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교환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과연 신고까지만 할 것이냐. 그러면 신고 이후에 사찰이나 검증에 대한 계획은 그럼 미국한테 밝히지 않고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찾아보면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당장에 취할 조치는 뭐 종전선언을 하겠다, 해주겠다. 그럼 뭐 그런 정도밖에는 아직은 뭐 생각할 수 없는데 사실 미국이 종전선언을 과거에는 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상황이 좋아지면. 6.12 그 북미 정상회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가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연기하고 미적대고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해왔다. 시점에서의 종전선언의 무게감은 그러면 좀 더 훨씬 무거워졌다라고 볼 수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가만히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 이거 그냥 해주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떤 뭔가를 반대급부로 북한에서 받아내는 거 이게 더 낫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트럼프가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동결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 시설이라든지 핵 생산 활동을 동결하는 거 이런 걸 포함해서 좀 과감하게 어떤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종전선언하고 교환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관건인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의 통큰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블랭크라고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 문 대통령도 사실상 이게 방북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유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를 갖고 가는 건데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를 또 풀어야 되고 답도 얻어와야 되는데 이게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문 대통령이 어떤 우리 북한에게 어떤 둘 간의 중재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중재안이 될 수 있는 어떤 개념들, 제안들, 이거를 어떤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 내놓을 것인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새로운 합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 기존의 합의를 얼마나 더 실천적으로 끌어내는가가 이번에 회담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특히 지금 북한 비핵화에 관련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더 진전된 문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번에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단히 강력한 이 설득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입장과 예. 보다 더 진전된 북한의 입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미 벌써 자문단 회의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미래 핵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핵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그 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해야 될 것이 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걸 보정자 역할이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정자, 부분인데 예. 무슨 말이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지금 이걸 한 발 더 나가는 거다. 한 발 더 불신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예. 한 발 더 나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핵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 돼 있는 핵 신고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나에게 밝혀달라. 내가 인용할 수 있을 만큼의 나를 믿고 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 동민국의 일원으로서 내가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에 대한 보다 더 진전된 확답을 내가 받아내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움직여라. 라고 해서 그게 저는 보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을 설득시켜 오지 않는 한 미국으로 움직이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특사가 갔을 경우에 가서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내에 핵 비핵화 의지가 있다. 물론 앞에 전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있다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단 한 사람도 그게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 전과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고 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가서 보다 더 구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코테이션을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마 안 알려줄 수 있겠지만 예. 코테이션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면 대단히 미북 간의 핵 협상은 장기화돼서 교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한반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듭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보증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 간단히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새로운 선언이나 뭐 어떤 성명 같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공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이냐. 예컨대 핵 시설과 활동에 대한 신고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그럼 내용은 뭐냐? 그것은 뭐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미국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알기 전에 먼저 공개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공표,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 내용 예.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그런 있었다, 것을 진전이 하기로 있었다. 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그런 선언이라든지 회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더 좋죠. 뭐 그거는 예. 뭐 그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바람직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 시작됐는데 북한이 아까도 저희가 뭐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과연 아까 보증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믿고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도 있을 어떤 선조치, 선제적 어떤 핵심 고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조야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우려 섞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어떤 구체적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측의 어떤 뭐 제재 관련도 그렇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경제 관련이기도 합니다만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한 것도
그런 것과 어떤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간 것이 일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제재 국민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 협력 이론 중에 미래의 그 그림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미래의 그림자가 더 짙고 클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우리 거의 기업 대기업 총수들 거의 다 망라해서 다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총리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발전 전략들을 듣게 되겠죠. 예. 그걸 듣고 났을 경우에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선다업 단체가 아닙니다. 이익 구조가 생기는가를 판단하게 되겠죠. 여기 북한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업 그 판단을 좀 하게 될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의 협력 미래에 경제 협력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구상들을 하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북한으로 봤을 때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까지 와서 우리의 발전 전략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봤으니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진전된 행동이 있다면 우리 이러한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경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준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로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또 동인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험한 부분은 이제 뭐 기업 총수들이 여전히 알아서 잘 커버해낼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앞선 브리핑 내용을 보면 4대 기업 총수 등 경제인 방북에 대해서 북한의 요청이 아니냐, 이 질의응답에 대한 그 답변으로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 측에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러면은 뭐 제공을 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과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우회적이든 뭐 은유적이든 좀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만 봐도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 왜 우리 여기 경협에 참여 안 하자는 대단히 많은 요구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 쪽에서 대기업에 대한 그 초청에 대한 의지를 밝혔을 수가 있고 그럴지라도 모든 결정 사항은 우리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사항들을 판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 결정이다 이 말도 진실인 거죠. 네. 교수님 모실 때는 이렇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거의 다 가거든요. 최태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또 뭐 이런 분들 네. 현대차만 빼놓고는 다 그래도 총수들이 가는 실질적인 총수들이 가는 건데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뭐 가장 먼저겠지만 김 위원장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만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 총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까 우리 이인배 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리스크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위험 부담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은 경제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은 비핵화 문제라든지 기타 북미 관계 이런 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걸림돌이 제거되고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은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요인이고 이미 북한은 우리 남한 최대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하고 오랜 협력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정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그런 토양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외자 유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선 비핵화에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인들을 우리 정부가 전적인 결정 사항으로 인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제재 문제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한국이 이 북한을 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선설과 성악설 같은 겁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지도 있고 하려고 지금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대단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그걸 격려해주고 예. 그에 대한 보장책을 내놓고 하면은 예. 갈 거다라고 선의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매우 지금 거짓되고 매우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그야말로 비핵화로 가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려면은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예.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미국과 한국 간의 이 내심 불편해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그럴지라도 지금은 강대국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상황이 안 풀리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무리가 되시더라도 두 번째 만나서 사실은 지난번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다 깨졌던 거 우리 대통령께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해줬으니까 믿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좀 무리해서 하시더라도 강하게 조금 이렇게 말씀 설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예. 다시 조금 경제에 대한 얘기로 살짝 돌아오면 뭐 앞서 우리 경제인단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또 며칠 전에 우리 경제수행단이 동행하는 부분을 두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심경을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러니까는 이 섣부르게 우리 경제인단체 이 수장들이 가서 섣부르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매우 긍정적인으로 해석하게끔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북한 쪽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재 국면들이 허물어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여전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그거를 섣부르게 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례에서 보십시오. 유럽에서 이 이란 제재 어기는 바람에 미국의 독재 제재에 걸려가지고 50억 불, 한국 돈으로 5조 이상을 벌금으로 물었습니다. 안 그래서 망할 수 있는 그 인도를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글로벌 기업인 대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그게 빌미가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회담의 어떤 의제 표현 중에 그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두 정상간이 지금 이제 뭐 시작한 지 20몇 분 됐습니다만 굵직한 주제 중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잠시만요. 보시면 예. 오늘 오전 백화원 초대소의 각 정상들 그리고 영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녹화가 돼서 들어온 모습이죠.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오를 좀 키워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이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오면서 여기까지는 조국 통일 평화 받는 말 오늘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렇게 환영 잔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이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평양 시민들을 다 오늘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시민들이 열렬히 활용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에 응당해야 됩니다. 이 숙설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히 초라하지요.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살살을 주시는데 감기 드시죠. 오해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장께서는 좀 네. 아이고 예.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좀 쉬시게. 네. 우리 그 연출부장이 아까도 왜 여기까지 들어? 네. 문 대통령 내외가 묵게 될 백화원 영빈관의 오늘 오전 모습인데요. 이제 북한으로 왔고 지금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 얘기가 환영 오찬도 할까 싶었지만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 보였네요. 또 오자마자 그렇게 하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편히 쉬시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덕담도 주고받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세 번째 만남이라서 그런지 친근한 느낌도 있고요. 대단히 편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어쨌든 이 초청자 호스트답게 그 상대방 그 손님에 대한 예를 깍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연장자에 대한 예의까지 합쳐가지고 대단히 해서 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압박하지 않는 모습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지난번에 제일 잘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것까지 어쨌든 아주 편하고 좋은 모습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내용으로 우리 이제 숙제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내용으로 잘 이어지면 아마 뭐 내일 오후에 온 국민이 다들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인배 원장님은 그 이후 스케줄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문 교수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젊은 정상의 모습을 굉장히 볼 수 있었던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고 육성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예, 지도자가 젊으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가 있고 힘이 있고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까? 젊은 인간을 본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에 집중해서 정력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약에 뭐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 갖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복잡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참모의 도움을 잘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겠죠. 그런 조건 하에서 무조건 젊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군대를 포함하여 구축을 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파격도 보이면서 그리고 또 국제적인 감각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은 상태로 또 유학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깨어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좀 눈에 띄었던 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은 신뢰가 굉장히 강한 사이다 이런 언급을 또 하고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때 제대로 환대를 못했다, 최대한 성의 있게 준비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정상 사이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떤 신뢰 관계가 이제는 느껴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남과 북이 신뢰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분적인 사실 같아요. 신뢰가 강했어야 됐다. 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운명을 띠고 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이미 7.4 공동성명 같은 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40몇 년이 되지 않습니까? 46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계속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그리고 3번의 그 정상들이 만난 거 이런 걸 보면은 꾸준히 몇 년이 이어온 그런 신뢰의 끈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강화된 상태로 이르러서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육성으로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모습, 특히나 뭐 리설주 여사와의 어떤 그런 어떤 네 사람 간의 어떤 뭐 케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아까 그 이인배 원장님께서 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2번, 3번 또 3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저런 것들이 어떤 이 회담에 기대감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글쎄요. 그건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좀 많이 미비하지만 우리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요. 예. 글쎄요, 북한 지도자가 그게 이제 다 공개되는데 그런 말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백두산 개마고원 트레킹 하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을 때 4.27 판문점 때 그때도 우리 그 인프라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할 텐데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역시 확실하게 추구한다. 또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아파트에서 뭐 열렬히 활용해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사실 그 깜짝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카 퍼레이드가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였던 그 시민들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아마 뭐 어떤 그 차를 일단 갈아타야 되고 뭐 의전 같은 게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카프레이드는 원래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양 시내를 남북 정상이 몸을 드러내놓고 카프레이드를 한다. 그리고 연도의 그 시민들과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그런 환호에 그것도 녹화 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으로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으로 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 아주 기분 좋은 파격인데 역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 이번 어떤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갈 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남북관 크게 보면 이제 3가지로 남북 관계 발전, 또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또 군사 긴장 완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군사 협력 분야의 어떤 공동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군사 협력이란 말은 굉장히 좀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 완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 독자적으로 남북 간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진전된 것들. 지금 이미 나왔죠. JSA 공동경비구역을 진짜 명실상비한 공동경비구역으로 만들자. 비무장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경계선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할 수 있는. 그다음에 DMZ의 명실상부한 그것도 DMZ화. 지금 중무장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P 같은 것도 이 군사 분계선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것들 일단 철수하거나 어떤 더 나아가서 철거하거나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군사 분계선 2km 일단
남북 2km 여기는 완전하게 비무장지대를 만듦으로써 이제 확실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조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NLL 문제가 걸려 있는 이제 서해 평화 수역이고 이제 공동 어로구역 그런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NLL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민감하죠. 예. 우리도 또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거쳤습니까? 거기서 남북 간의 해전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수역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도 그거 알 겁니다. 그래서 92년 기본 합의서에 그런 것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관할해온 그런 구역으로 해서 경계선을 잠정적으로 지은 그런 것인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NLL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NLL 고집하지 않고 만약에 NLL을 포함한 그 경계선에서 남북한의 등거리로 평화수역을 설정한다. 그럼 사실 NLL이 그다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화수역 내에 함정의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사격을 금지시킨다든가 그럼 결국 평화수역이 되기 때문에 NLL은 그냥 상징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실제로는 북한도 자기네들의 수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북쪽으로 수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충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 군사적 긴장 완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안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진전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군사회담도 있었고 그렇죠. 군사회담이 많이 있었죠. 때문에 2차 회담 이제 내일 2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합의서 수준까지 그러면 전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합의서의 내용이 문제인데 역시 4.27 선언보다는 더 구체화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구체화도 명기가 돼야 된다. 명기가 돼야 되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구체화. 사실 북한에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고 또 남한에게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문구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DMZ에 관한 거라든지 유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DMZ를 더 확대한다는 거라든지 그 근처에 배치된 실제 군사 무기, 포병 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북은 더 북쪽으로, 남은 더 남쪽으로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려면은 아마 더 많은 회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점은 우리가 분명히 명시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전선언을 원하기 위해선 그거에 대한 그에 합당한 그에 어울리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완화,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죠.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관계, 비핵화를 둘러싼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게 같이 되어야만이 종전선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남북 간의 합의서를 보면은 종전선언에 준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남북 화해 및 불가침 그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미 이 종전선언급에 해당하는 그 언설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형식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려면은 남북 간에도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요 세 가지 의제 중에 저희가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긴장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북 관계 개선 발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을 기준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어떤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바로 4.27 판문점 선언 후에 착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준동의안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만든 합의서 중에 가장 구체적이면서 이상적이면서 좋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합의서가 바로 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예. 근데 그거 아직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정부 간의 합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화된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 대북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이게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민족의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같이 한 방향을 보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 제도화를 밑받침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함으로써 법적인 요건을 이제 부분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기본 협정 이것을 정식으로 체결해가지고 이거 역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발효시키는 것 이런 것을 쭉 이어지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아시다시피 비핵화가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설과 장비, 그다음에 무기 자체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고 가동 중단시키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반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게 돼 있고 특히 핵무기가 다른 물질과 달리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절차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합리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찰과 검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찰과 검증 그러면 북한이 또 역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권 침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같은 경우 굉장히 침입적인 인트루시브하다는 건데 그 검증을 하거든요.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미국이 북한의 자존심이라든지 주권 침해를 하지 않고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것만 제시가 된다면은 사실 비핵화하기로 이미 김정은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큰 틀에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 모든 것을 발가벗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그래 우리 이렇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찰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고 리스트를 다 공개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미사일로 폭격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상태는 2017년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런 외과 수술적 타격을 아무리 북한이 미운 짓을 해도 그렇죠. 지금 이제는 뭐 다 모라토리엄 됐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안 쏘고 있고 핵시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 시설까지 다 파괴했어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이. 다만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아직 좀 안 취하고 있다.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쪽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당에 북한이 좀 더 통 크게 좋다. 우리 이 정도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연기하고 미적미적한다. 그러면은 다른 조치를 그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죠. 아마 남한도 미국한테 이 정도까지 했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남북한이 같이 다른 모종의 어떤 선도적인 조치를 선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끌어나가는 거죠. 앞서서 끌어나가는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핵화의 실천적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공동 기자회견 발표 같은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